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딱 하나만 뽑는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한번 대답해보세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학습력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학습력만 있다면 뭐든지 새로 배워서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학습을 재능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보통 어릴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어른 돼서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타고난 지능,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면요? 올바른 학습법만 배우면 누구나 상위 0.1%의 학습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방법을 써서 공부도 성인이 된 이후의 학습도 잘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상위 0.1%를 만드는 뇌과학적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뭔가를 학습해 왔습니다. 불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만드는 법까지 전부 다 학습의 결과물이죠. 이렇게 수십 수백만 년 동안 학습을 하면서 우리 뇌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0.1%들은 이 4가지 키워드, 4가지 방법을 잘 적용해서 그토록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던 겁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책에서는 학습의 내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주의, 적극적 참여, 에러 피드백, 통합입니다.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매 순간 뇌에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보낸다. 처음에는 이 모든 메시지가 특정 세포들에 의해 동시에 처리되지만 제대로 소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뇌의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주의 메커니즘이 거대한 필터처럼 조직화되어 선택 및 분류 작업을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뇌는 이런저런 입력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에만 자원을 할당한다. 인간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험자들은 피실험자에게 흰 옷을 입은 농구 선수와 검은 옷을 입은 농구 선수가 서로 공을 패스하는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피실험자는 흰 옷을 입은 팀이 패스한 횟수를 세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실제로 30초가 지난 후에 대부분 참가자들이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험자가 고릴라는 보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갑자기 뭔 고릴라야 하고 영상을 다시 보니 패스 셀 때는 전혀 몰랐는데 영상 중간에 웬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말이죠. 즉, 아무리 대놓고 보여줘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학습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학창시절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심지어 잘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혹은 짝꿍이랑 노트에 오목 두고 있으면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오늘 뭐 했지? 쉽잖아요. 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거고 뭐 사소한 유머 하나까지 전부 다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의 힘입니다. 그럼 이 주의를 학교도 다 졸업한 마당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첫째, 분산 요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학습해야 할 때는 내 주의력이 분산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주의력이 분산되는 순간 학습이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책상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고 책상에 올려만 놔도 주의력을 빼앗아 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학습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치워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애당초 한 번에 여러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력 낭비일 뿐입니다. 학습할 때 이처럼 스마트 기기 치우고 멀티태스킹 안 하고 학습에만 집중하는 습관만 들여도 주의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학습 효율도 올라가겠죠. 주의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의 주의 집중력을 가장 잘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다른 인간입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공감할 때 가장 잘 집중할 수 있고 배울 게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뭔가 배울 때는 대부분은 그냥 책을 읽거나 강사가 하는 강의를 쭉 듣고만 있죠. 이건 우리 뇌의 학습 메커니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같은 주제 공부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서 서로 퀴즈를 내주거나 아니면 직접 다른 사람 가르쳐 보거나,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면 그냥 강의만 하는 강사보단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강사를 찾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게 우리 뇌가 좋아하는 진짜 학습법입니다. 둘째, 적극적 참여입니다. 학창시절 들었던 수업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선생님 혼자 설명하고 앞에서 학생들은 꾸벅꾸벅 졸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신나서 듣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자꾸 졸까? 왜 집중을 못할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강의로 배우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시시대 떠올려 보세요. 사냥하는 법을 애들 앉혀놓고 사냥학개론, 사냥의 원리, 사냥의 정석 하면서 가르쳤겠습니까? 직접 움직이면서 가르쳤겠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한다는 말을 많은 교육자들이 오해합니다. 그것도 진짜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교육자들이 오해해요. 무슨 오해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손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학교 같은 공인교육기관이나 평생학습기관에서 가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막 자꾸 뭘 시킬 때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포스트잇 붙이게 하고 수업을 게임화해서 점수 내기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런 거 재밌고 가끔 필요하지만 맨날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근데 오늘 뭐 배웠더라? 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참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첫째, 배우고 싶은 걸 직접 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강의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영어를 말해보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픽이라는 영어 어플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했다는 거지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어플이 좋다 생각했던 게 자꾸 영어를 말하게 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학습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를 배운다? 그러면 부동산 시세의 원리, 거시경제 흐름 이런 거를 강의로만 배우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직접 임장 가서 동네도 밟아보고 부동산 문도 열고 들어가 보고 해야죠.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이 부동산 교육 일타인 겁니다. 역시나 광고 아닙니다. 그냥 교육학적으로 좋은 체계를 갖춘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학습한다 하면 학창시절 습관이 남아서 자꾸 교재를 보려고 하고 강의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학습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직접 해볼 때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뭔가 배우고 싶다? 해보세요.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배우고 싶은 그 목표 능력을 직접 써먹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출 연습입니다. 적극적 참여가 꼭 신체 활동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머리랑 입, 손만 가지고도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 다른 애들이 뭐 물어볼 때 나 바빠 알아서 해 하는 애들 치고 전교 1등 없습니다. 걔들은 상위권은 돼도 최상위권은 못 돼요. 물론 예외는 있죠. 근데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반대로 전교 1등 최상위권은 항상 친구들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던 애가 알아들으면 희열을 느껴요. 이게 걔들이 공부 다 해놔서 여유 있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설명해 주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설명해주면서 자기도 복습이 되고 무엇보다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체계적으로 지식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전교 1등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으려고만 하면 학습이 안 됩니다. 꺼내봐야 합니다. 강의를 들었다면 다음날 A4 용지 펼쳐놓고 뭐를 배웠는지 쭉 써보세요. 혹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보세요. 이렇게 인출 연습을 하는 건 가장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다음에 다룰 에러 피드백 측면에서도 유용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셋째, 에러 피드백입니다. 실수는 배울 때 쓸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실수와 배움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모든 실수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뇌과학적으로 학습이란 과정이 원래 외부 세계에 대한 잘못된 가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에러와 실수가 없다면 학습이라는 게 원리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맨날 틀리기만 할 순 없죠. 에러가 수정되어야 학습이지 에러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실수해도 괜찮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피드백을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교육비를 많이 쓸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과외쌤이 에러 피드백을 빨리빨리 잘해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럼 결국 돈을 써야 된다는 거냐? 그럴 리가 있나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핵심이 선생님의 강의력이 아니고 에러 피드백이라면 혼자서 피드백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아까 소개해드린 인출 연습입니다. 특정 내용을 공부한 다음 책을 덮고 강의를 끄고 학습한 내용을 쫙 인출해보세요. 그런 다음 교재나 강의 노트와 비교해보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혹은 친구랑 짝지어서 서로 퀴즈 내주면서 내가 잘 대답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혼자 하는 방법으론 플래시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카드 한쪽에 질문을 적고 뒷면에 답을 적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건 꼭 답이 정해지지 않은 성인 교육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 공부를 한다? 가령 2차 전지 구성 요소라고 카드 한쪽에 적고 반대쪽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용어들의 정의를 적어 놓으면 아주 쉽게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영어 단어 이런 거 공부는 말할 것도 없죠. 인출을 하고 그 인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 그 자체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일정 간격을 두고 하면 더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래시카드 학습법을 공부하고 다음날 한 번 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하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한 번 공부하면 그 정보는 단기 기억에 들어갑니다. 단기 기억에 남아있을 때는 벼락치기를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두면 금방 까먹습니다. 반면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장기 기억에 들어간 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학습 효율이 훨씬 더 좋겠죠. 학창시절 공부 잘하던 애들이 맨날 복습을 하던 이유입니다. 피드백을 기억하세요. 인간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고칠 때 학습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마지막, 통합입니다.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학습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잠을 충분히 잘 자라는 말입니다. 수면 시간은 단순히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기간이거나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가 축적한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기간이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계속 활동한다. 그러니까 특정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전날 기록한 중요한 순간들을 재생해보며 서서히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인 기억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잠을 잘 때 학습한 내용이 기존 지식들과 연결되며 장기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자는 시간 아껴가며 공부하는 게 세상 제일 멍청한 짓인 이유입니다. 잘 자야 기억이 남는데 기껏 열심히 공부해놓고 다 날려먹고 다음날 또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3당 4락만큼 멍청한 공부 조언이 없습니다.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럼 충분히 자는 게 어느 정도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뇌는 90분 사이클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7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고 하죠. 그럼 정답은 7시간 반 자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만큼 충분히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학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수면만큼 좋은 공부법이 없습니다. 수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지식을 통합하는 엄연한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법만큼 중요한 능력이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효과적인 학습법만 익히면 그 어떤 지식도 빨리 배울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의, 적극적 참여, 에러 피드백, 통합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분산 요소를 차단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서 학습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배우고 싶은 일을 직접 활동으로 실천하고 인출 연습을 통해 뇌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할 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피드백을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인출 연습을 하거나 멘토, 동료와 함께 학습하며 피드백을 받는 게 학습 효율을 가장 빨리 높이는 방법입니다. 통합하세요. 자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닌 학습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는 것도 공부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는 제목 그대로 우리 뇌가 학습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다룬 책입니다. 사실 진짜 A to Z라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소개한 배움의 내기둥 파트만 읽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 관련 일에 종사하신다, 이 책은 그냥 무조건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